석 달 전까지 한 나라의 수도를 이끌던 사람이 임기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삿짐을 싸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호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서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이끌던 사람마저 떠났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이미 해외에 나가 살고 있고요. 전쟁도 기근도 재난도 없는 나라에서 말이죠. 도대체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 뭐가 숨어 있길래 멀쩡한 사람들이 줄지어 짐을 싸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그 사람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을 이끌던 전직 시장이었고 임기를 마치자마자 호주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도시를 책임지던 사람마저 그 도시를 등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었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 나라 전체의 풍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뉴질랜드 국민 5명 중 1명, 약 100만 명이 이미 나라 밖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60만 명가량이 바다 건너 호주에 자리를 잡았고요. 인구가 약 530만인 나라에서 100만 명이 떠나 산다는 건 우리로 치면 부산과 대구를 합친 사람들이 통째로 외국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도 빠져나가는 속도입니다. 뉴질랜드 시민의 연간 출국 규모는 약 7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200명, 매일 아침 비행기 한 대분의 사람들이 조국의 작별을 고하는 셈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62%가 호주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5만 7천 명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시민권을 들고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구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욕조에 물을 받는데 수도 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보다 배수구로 빠지는 물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욕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비어갑니다. 게다가 채워줄 물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53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갈아치웠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죠. 상황은 최근 들어 더 뚜렷해졌습니다. 2025년 뉴질랜드로 들어온 사람에서 나간 사람을 뺀 순유입은 약 1만 4천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빼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그 바닥을 끌어내린 게 바로 떠나는 자국민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호주로 빠져나간 인구에서 들어온 인구를 빼면 호주 쪽으로만 약 3만 명이 순수하게 줄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난 것도, 굶주리는 것도, 큰 재난이 닥친 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손꼽히는 나라거든요. 푸른 초원과 맑은 호수, 양떼가 노니는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비슷한 조건을 갖고도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무려 50년 전 영국이 던진 한마디에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지리입니다. 뉴질랜드는 세상 끝에 떨어진 섬나라예요. 가장 가까운 호주까지도 2,000km, 서울에서 홍콩까지 가는 거리쯤 됩니다. 인구는 530만 명, 부산과 대구를 합친 정도의 작은 시장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한 곳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1970년 영국은 뉴질랜드 버터의 90%, 치즈의 75%를 사줬습니다. 단골 한 곳이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가게였던 셈이에요. 그런데 1973년 그 단골이 등을 돌립니다. 영국이 지금의 유럽연합 전신인 EEC,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끼리 묶인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거죠. 가족이 된 이웃끼리 거래하기로 하면서 지구 반대편 물건엔 빗장을 걸었습니다. 매출의 90%를 책임지던 손님이 발길을 끄는 셈입니다. 영국으로 가던 수출 비중은 순식간에 30% 아래로 주저앉았고 20년 만에 10%도 안 되는 수준까지 추락했어요. 당장 충격을 줄이려고 5년에 걸친 완충 합의가 맺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버터 물량은 17%, 치즈 물량은 무려 68%나 깎였거든요. 시간을 좀 벌었을 뿐 빠져나갈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정부는 농가에 보조금을 퍼붓고 수입품엔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공장을 온실 속 화초처럼 피웠습니다. 그런데 온실 속 화초는 밖에 나가면 못 버팁니다. 보구막 안에서만 크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힘을 잃은 거죠. 결국 1984년 정부는 칼을 빼듭니다. 로저노믹스라 불린 급진개혁,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끊고 관세를 풀어 시장을 자유경쟁에 던진 정책이에요. 온실이 사라지자 약한 공장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실업률은 1986년 3.6%에서 1992년 11%로 일하던 사람 열에 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개혁의 성적표는 더 씁쓸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뉴질랜드 경제는 4.7% 자라는 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 선진국들은 평균 28% 넘게 성장했거든요. 다 같이 달리는 마라톤에서 혼자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죠. 물가는 잡았지만 사람들의 일자리와 미래는 그 대가로 휩쓸려 갔습니다. 여기엔 진입장벽이라는 함정이 있었어요. 큰 공장은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싸지는데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인구 530만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 일하던 사람들의 빈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멍은 무엇이 채웠을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나라의 진짜 함정이 시작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채운 건 공장도 첨단 산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 부동산이었습니다. 오클랜드 평균 집값이 지금 약 101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만 해도 20만 달러 남짓이었거든요. 20해 만에 5배가 뛴 겁니다. 왜 돈이 죄다 집으로만 흘러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뉴질랜드는 집을 사고 팔 때 매기는 양도세도, 거래세도 사실상 없습니다. 호주만 해도 취득할 때 3에서 5%를 떼는데 말이죠. 세금 한 푼 안 떼는 곳에 돈이 안 몰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투자라는 투자는 전부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나라가 한 해에 투자하는 돈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3.8%입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평균은 21% 남짓이거든요. 쉽게 말해 남들보다 집에다 돈을 훨씬 많이 들이붓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쌓인 집들의 값을 다 합치면 한 해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GDP의 약 4배에 달합니다. 나라 경제가 통째로 집 한 채에 올라탄 셈입니다. 이게 뉴질랜드만의 별난 사정도 아닙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고 200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곳을 꼽으면 뉴질랜드와 캐나다, 스웨덴이 나란히 손에 꼽힙니다. 살기 좋다는 이미지 뒤에서 조용히 가장 위험한 부동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땀 흘려 버는 월급보다 가만히 들고 있는 집값이 더 빨리 불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집을 가진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발 한 번 안 굴러도 매년 자산이 쑥쑥 올라갑니다. 반대로 월급쟁이는요, 멈춰선 계단을 죽어라 뛰어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칸 오르면 2칸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청년이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잡고 꼬박 월급을 모아도 그 사이 집값은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이러한 대가가 집 한 채의 그림자도 못 따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집을 깔고 앉은 쪽 곳간만 두툼해집니다. 똑같이 아침에 눈을 떠도 노동으로 버는 사람과 자산으로 버는 사람의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실하게 일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구조라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남아있겠습니까? 땀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곳에서 청년들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말이죠. 정부가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 넣어도 밑 빠진 독처럼 다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왜 채워도 새는 걸까요? 그 구멍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민을 받아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채워 넣어도 어느새 또 새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밑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23년 7월부터 제도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뉴질랜드 여권만 있으면 호주에서 4년만 살아도 영주권 없이 곧장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호주로 가는 디딤돌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고 2년 만에 호주 시민권을 신청한 뉴질랜드 국적자가 약 9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 약 48%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질랜드가 애써 받아들인 이민자들이 시민권만 따자마자 다시 호주로 건너간 겁니다. 두 사람 중 한 명꼴로요. 양동이를 채우는 물이 채우는 족족 옆 나라로 새어나가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왜 다들 호주로 갈까요? 답은 지갑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호주 급여가 30에서 50% 더 높거든요. 노후 대비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호주는 회사가 월급에 얹어주는 노후 적립금이 12%인데 뉴질랜드는 고작 3%입니다. 4배 차이예요. 똑같이 일해도 손에 쥐는 돈도 쌓이는 노후 자금도 호주가 압도적인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빠져나가는 걸 경제학에서는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인구 통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드러난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2024년 뉴질랜드 공공병원에서는 한 번 교대할 때마다 간호사가 평균 587명씩 부족했습니다. 심한 날은 848명까지 모자랐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매번 근무조마다 작은 동네 하나를 채울 간호사 수백 명이 통째로 비어있는 겁니다. 결국 2025년 10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사와 간호사, 의사, 공무원까지 약 10만 명이 한꺼번에 일손을 놓았습니다. 1979년 이후 가장 큰 파업이었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건 이걸 지켜본 국민의 65%가 파업을 지지했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이 아니어도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빈자리의 고통이 온 사회에 번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호주의 노후 적립금이 올해부터 12%로 한 칸 더 오르는 동안 뉴질랜드는 이제 겨우 3.5%로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따라잡기는커녕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왜 이 구멍을 못 막는 걸까요? 자물쇠가 여러 겹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와는 자유롭게 오가는 협정이 묶여 있어 사람을 붙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값을 낮추자니 국민 살림살이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온 나라 곳간이 같이 휘청입니다. 떠나는 걸 막기도 머물 이유를 만들기도 어려운 거죠. 여기에 떠난 사람들의 표심과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정책을 바꾸는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 호주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비용, 경제학에서 전환 비용이라고 부르는 이 벽도 갈수록 높아지고요. 그래서 양동이의 구멍은 막히지 않고 물은 계속 샙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길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똑같이 작고 똑같이 고립된 조건에서 정반대 결과를 낸 나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같은 작은 나라, 같은 고립된 처지인데 전혀 다른 길을 간 곳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잠깐 미뤄뒀던 정반대 선택을 한 나라들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를 보세요. 법인세를 12.5%까지 확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의 유럽 본부가 줄지어 들어왔고요. 떠났던 인재들도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더 기발했습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전자시민권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어도 인터넷으로 전 세계 기업을 끌어오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사람이 떠날 이유가 아니라 머물 이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먹고 살 기회로 사람을 붙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뉴질랜드의 가장 쓸쓸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2006년 인버카길 출신의 한 청년이 자기 집착오에서 시작한 작은 우주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결국 2021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그런데 본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로 옮겨갔습니다. 회사는 멋지게 키웠는데 끝까지 자기 나라에서 키워내지는 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거울을 한번 우리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이 소름 돋게도 우리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 13.9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14년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야 서울집 한 채를 겨우 산다는 뜻이에요. 전국 평균이 6.3배 정도인 걸 생각하면 서울 한 곳만 2배 넘게 치솟아 있는 겁니다. 오클랜드가 그랬듯 돈도 사람도 한 도시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인재 순유출이 OECD 38개국 중 35위예요. 유출 규모로 따지면 4번째로 큰 겁니다. 그것도 최근 5년 사이에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는 인구 10,000명당 8, 9명씩 순유입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빠져나가는 쪽에 서 있는 셈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떠납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정반대인데 똑똑한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결말은 똑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영상이 말하려던 건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문제를 잠시 가려줄 뿐이에요.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들지 못한 나라는 전쟁도 재난도 없이 그저 조용히 비어갑니다.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자본이 부동산 한 곳으로만 쏠리지 않게 물꼬를 터주고 기회와 일자리를 여러 갈래로 넓히고 떠난 인재가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준다면 그 흐름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은 머물고 싶은 곳인가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의 한국판을 다뤄보려 합니다. 지방은 텅텅 비어가고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리는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대탈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독일 명차라고 믿는 이 폭스바겐, 로고만 떼어내면 안에 있는 건 전부 중국산입니다. 두뇌도 심장도 전부요. 분명히 엠블럼은 폭스바겐인데 차를 움직이는 플랫폼도 화면을 띄우는 소프트웨어도 전부 중국 샤오팽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88년을 버텨온 이 독일 명가는 도대체 왜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결국 남의 심장을 빌려야 했을까요? 차가 안 팔린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자동차에 두뇌를 주느냐, 기술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폭스바겐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산업의 민낯까지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로에서 마주치는 폭스바겐, 그 둥근 엠블럼을 보면 자연스럽게 독일을 떠올리시죠? 88년 동안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독일 명차의 자부심 말입니다. 단단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독일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26년 3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신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름은 ID 유닉스 08, 중국에서는 와중 08이라고 부릅니다. 4월부터 약 33,000달러, 우리 돈 4천만 원대부터 중국에서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 차의 정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차에서 폭스바겐 것이라고는 엠블럼과 유리, 그리고 겉껍데기 뿐입니다. 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플랫폼,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능, 운전을 돕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차를 움직이는 모든 소프트웨어, 자동차의 진짜 심장이라 할 이 핵심을 전부 중국 회사 샤오팽이 개발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손댄 건 눈에 보이는 외장뿐인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엔진 빼고 껍데기만 자기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엔진도, 두뇌도 전부 남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운전대를 잡았을 때 차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이 독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 두뇌를 만들어 보려고 수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2023년 약 7억 달러를 들여 중국 샤오팽의 지분 5%를 사들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운 큰 돈이죠. 그리고 샤오팽이 만든 기술 위에 폭스바겐 간판만 슬쩍 올려서 함께 차를 만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남의 두뇌를 빌려서 내 간판만 붙인 셈입니다. 학생이 친구의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쓰고 맨 위에 자기 이름만 적어낸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이 독일 차라고 철석같이 믿고 탔던 그 차의 속이 사실은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엠블럼만 독일이고 심장은 중국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이 차가 양산 준비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4개월. 독일이 수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끝내 못 해낸 그 일을 중국 기술을 빌리니까 딱 2년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24개월이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한 학년을 겨우 마칠 시간이거든요. 자동차 한 대를 새로 만드는데 보통 4년에서 5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걸 절반의 시간에 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수조 원을 태우며 헤매던 길을 중국은 그 절반의 시간에 완성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가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속도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부끄러워서 숨기지 않겠습니까? 남의 기술로 만든 차에 자기 로고를 붙였다면 조용히 묻어두는 게 상식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 폭스바겐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 차를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시장에 내놨습니다. 마치 항복 선언문에 스스로 서명하고는 그 종이를 훈장처럼 들고 나온 셈이죠. 세계를 후령하던 88년 명가가 자기 손으로 백기를 든 겁니다. 그것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웃으면서 말이죠. 도대체 세계 1등이던 이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야기는 중국이라는 황금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폭스바겐이 원래 약했던 회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폭스바겐은 무려 25년 동안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가는 동안 중국 도로 위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던 브랜드가 바로 폭스바겐이었던 거예요. 중국은 폭스바겐에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차를 만들어 내놓기만 하면 팔려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거위가 어느 순간 칼이 되어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독일 브랜드의 중국 승용차 점유율은 2019년 약 26%였습니다. 5대 중 1대 넘게가 독일 차였던 셈이죠. 그런데 2025년 이 비율이 약 16%까지 주저앉았습니다. 6년 만에 10명 중 1명꼴의 고객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전기차 쪽입니다. 중국에서 새로 뜨는 신에너지차, 쉽게 말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 점유율은 약 5%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명 중 5명, 사실상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25년간 지켜온 중국 1위 자리를 폭스바겐은 2024년 토종업체 BYD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2025년엔 또 다른 중국 기업 지리에게마저 밀려 결국 3위로 추락했습니다. 1등이 한 계단도 아니고 2계단을 내려앉은 겁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중국 판매를 보면요. 폭스바겐이 약 8% 줄었고 BMW는 13%, 그리고 고급 브랜드 포르쉐는 무려 28%가 빠졌습니다. 잘 팔리던 차 10대 중 거의 3대가 증발한 셈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단골 가게에 매일 오던 손님이 어느 날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린 사장님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내 물건을 사주던 사람이 이제 내 경쟁자가 된 거죠.
황금알을 낳던 시장이 정확히 그렇게 돌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을 빼앗긴 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폭스바겐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이 하필 기술로 중국에 밀렸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폭스바겐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독일이 기술이 없어서 진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처음 만든 나라가 독일입니다. 100년 넘게 세계를 호령한 엔지니어링의 본고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소프트웨어 하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폭스바겐은 돈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자기 두뇌를 직접 만들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먼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미국 포드와 손잡고 아르고 AI라는 회사에 약 36억 달러를 넣었어요. 그런데 2022년 이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진짜 무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카리아드라는 소프트웨어 자회사였어요. 자동차의 두뇌를 직접 짓겠다며 약 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부었습니다. 12조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고속철도 KTX 노선을 새로 까는 데 드는 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영업 손실이 약 26억 달러였습니다. 몇 년간 쌓인 적자는 75억 달러를 넘겼고요. 결국 직원의 27%,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3명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상합니다. 세계 1등이 왜 소프트웨어 하나를 못 만들까요? 돈도 넘쳤고 사람도 최고였는데 말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폭스바겐은 철판을 깎고 엔진을 조립하던 회사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정확하게 하던 회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랐거든요.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일하는 문화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한쪽은 한번 설계하면 몇 년을 가는데 다른 쪽은 매주 코드를 고쳐야 하니까요. 두 조직은 끝내 섞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폭스바겐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과 손잡고 최대 58억 달러를 또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매달렸을까요?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부어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전 생각 때문에 이 돈을 쉽게 못 버립니다. 폭스바겐도 똑같았어요. 여기까지 부었는데 멈출 수 없다며 계속 돈을 밀어 넣은 겁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전환 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갈아타려면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하는 부담입니다. 수십 년간 하드웨어에 맞춰 만든 조직과 협력업체, 일하는 방식을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꾸려니 비용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폭스바겐은 약 36억 달러, 12조 원, 58억 달러를 차례로 쏟고도 자기 두뇌를 갖지 못했어요. 돈은 충분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일하는 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요, 그렇게 수조 원을 날린 일을 중국 회사는 단 24개월 만에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폭스바겐이 20년 전 중국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독일이 도대체 어쩌다 중국 기술을 빌려 쓰는 처지가 됐을까요? 그 답은 20년 전 폭스바겐이 중국 땅에 발을 들이던 그 순간에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그냥 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었거든요. 중국 회사와 반반씩 합작법인을 세울 것, 그리고 너희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 시장을 얻는 대가로 기술을 내놓으라는 거래였습니다. 폭스바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시장이 너무나 달콤했으니까요. 그렇게 독일의 설계도와 노하우가 차곡차곡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한 부품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법 그 자체를 통째로 건넨 셈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비법 레시피를 옆집에 통째로 알려주고 거기다 가게까지 차려준 격입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겠죠? 그런데 그 옆집이 어느 날 내 단골을 다 데려가더니 이제는 나보다 더 잘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인데요. 전기차 원가의 30%에서 40%가 바로 이 배터리 값입니다. 차 한 대 만드는 돈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배터리 하나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배터리는 지금 누가 주고 있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CATL과 BYD, 이 두 중국 회사가 전 세계 배터리의 절반이 넘는 약 55%를 가져갔습니다. 중국 회사를 전부 합치면 무려 약 69%, 10대 중 7대 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독일이 전기차를 한 대 만들려고 해도 그 심장은 중국에서 사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에게 이제는 핵심 부품을 돈 주고 사오는 처지가 된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두고 진입장벽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따라오기 힘든 높은 벽이 있어야 1등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벽을 만드는 비법을 직접 알려줬으니 벽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한번 무너진 벽은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나면 영원히 그 손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걸 기술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두뇌를 빌려 쓰다가 평생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였거든요. 큰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자기 달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키운 강아지한테 손을 물린 격입니다. 정성껏 먹이고 키웠는데 다 자라고 나니 주인을 무는 거죠. 독일이 지금 딱 그 꼴입니다. 25년간 공들여 키운 시장이 오히려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게 폭스바겐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가 배신으로 돌아온 이 구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차 한 대를 팔면 도대체 누가 돈을 가져갈까요? 이제 지갑을 열어 직접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독일은 차를 그렇게 많이 파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직접 지갑을 열어봐야 합니다. 전기차 한 대를 팔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요? 쉽게 보기 위해 한 대 가격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가격은 차마다 다르니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한 숫자입니다. 자, 이 5천만 원에서 가장 먼저 떼어가는 게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는 보통 30%에서 40%에 달합니다. 차값의 거의 절반이 배터리 하나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차라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배터리 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배터리가 독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주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전체로 보면 약 69%, CATL과 BYD 두 회사만 합쳐도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독일이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차값의 3분의 1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도 상당수는 외부에 기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죠? 폭스바겐은 결국 중국 샤오펑의 두뇌를 빌렸습니다. 그 비용도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만드는 비용, 그러니까 공장 돌리는 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죠. 독일은 2022년 러시아 가스가 끊긴 뒤 에너지 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독일 산업용 전기료는 미국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같은 차를 만들어도 미국 공장은 전기료 10,000원 낼 때 독일 공장은 30,000원을 내는 셈입니다. 시작부터 원가에서 밀리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배터리로 중국의 한 뭉치, 소프트웨어로 또 한 뭉치, 거기에 비싼 전기료까지 얹습니다. 결국 5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도 독일 손에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동네 치킨집을 떠올려 보세요. 한 마리 2만 원에 팔아도 닭값 떼주고 기름값 떼주고 배달 수수료까지 떼주고 나면요, 사장님 손에 들어오는 건 몇천 원이 안 됩니다. 지금 독일 자동차 회사가 딱 그 치킨집 신세입니다. 매출은 어마어마한데 정작 통장에 찍히는 건 쥐꼬리인 거죠. 숫자로 보면요, 2024년 3분기 폭스바겐과 BMW, 벤츠 세 회사의 영업이익이 한 해 전보다 약 절반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특히 BMW 한국만 떼어놓고 보면 세전 이익이 무려 80%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5개 벌던 회사가 하나만 남긴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를 많이 팔수록 통장은 더 비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현장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오히려 적자가 쌓인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결국 5천만 원짜리를 팔아서 독일에 남는 건 고작 몇 푼입니다. 그런데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잃은 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품종 중국에서 산 게 그렇게 큰일인가? 그런데 폭스바겐이 진짜 잃은 건 부품이 아닙니다. 잃은 건 자동차의 두뇌예요. 쉽게 말하면요, 요즘 차는 더 이상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화면을 띄우고 길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모든 일을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그 두뇌를 누가 만드느냐,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그게 진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그 두뇌를 통째로 샤오펌한테 빌렸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플랫폼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남의 두뇌에 올라타면 평생 그 사람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죠. 마치 심장을 빌린 사람이 평생 그 사람 곁을 못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차의 뼈대부터 두뇌까지 내 손으로 만들던 수직 계열화, 그 88년짜리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로고뿐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폭스바겐만의 이야기였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자존심 혼다를 보세요. 혼다는 야심차게 준비하던 0 시리즈, 그러니까 제로 시리즈 세단과 SUV를 2025년 전면 취소했습니다. 전동화 계획을 다시 계산해보니 손실이 최대 2조 5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에 달했거든요. 전기차 투자 계획도 10조엔에서 7조엔으로 3할이나 줄였습니다. 자, 숫자로 보면요, 25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3분의 1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걸 날리고 발을 빼는 거예요. 혼다만이 아닙니다. 세계 1위 토요타는 중국의 BYD 기술을 끌어다 썼고, 프랑스 르노는 중국 지리에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합작사인 스텔란티스는 림모터에 올라탔어요. 100년 넘게 차를 만들어 온 명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중국 기술 앞에 한국한 겁니다. 여기서 구조를 한번 갈라서 보겠습니다. 자기 두뇌, 자기 플랫폼을 끝까지 지킨 쪽이 있어요. 테슬라, 현대기아, BMW, 벤츠, 그리고 GM입니다. 반대로 그 두뇌를 남에게 빌린 쪽이 있죠? 폭스바겐, 토요타, 르노, 스텔란티스예요. 한쪽은 느려도 자기 발로 걷고 다른 한쪽은 빨라도 남의 다리로 걷습니다. 두뇌를 빌린 로봇은 빌려준 사람이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그대로 멈춰서거든요. 결국 진짜 상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남의 손에 목숨줄을 맡기게 된 것, 그게 진짜 잃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묘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거든요. 명가가 시장을 빼앗기고 두뇌를 남에게 내주고 그러고도 웃으며 그걸 신차라고 내놓는 풍경.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독일의 오늘은 한국의 거울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던 우리 집에 이미 불씨가 옮겨 붙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2025년 한국에서 팔린 전기차 셋 중 하나가 중국산입니다. 점유율이 무려 33.9%, 한 해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BYD는 한국에 들어온 지 겨우 1년 남짓 만에 누적 1만 대를 넘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진출은 시간 문제라던 말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스러운 건 우리 심장, 배터리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16%대까지 주저앉았거든요. 폭스바겐이 중국 두뇌를 빌렸듯 한국 차마저 중국 배터리를 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 독일의 20%보다도 높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장 하나가 흔들리면 받는 충격이 독일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리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단골이 어느 날 경쟁자가 됐을 때 가장 크게 휘청이는 게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독일과 우리 사이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속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10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에 약 9조 5천억 원을 쏟기로 했습니다. 자체 배터리 개발팀을 새로 꾸리고 값싼 배터리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요. 폭스바겐이 12조 원을 날리고서야 백기를 든 것과 달리 우리는 위기를 더 빨리 알아챈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기술을 남에게 빌리지 말고 우리 손으로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의 두뇌인 소프트웨어 주권을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결국 답은 속도입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폭스바겐의 어제가 우리의 오늘이 되니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산 전기차 사실 수 있으신가요? 가격이 절반이라면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코앞까지 들어온 중국 배터리가 한국의 일자리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